됐니? 자, 봅시다. 교재 26쪽 함께 보도록 할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뭐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냐면은 14에서 15세기로 넘어가게 되면서 중국에서는 원나라에서 명나라로, 한반도에서는 고려에서 조선으로의 왕조 교체가 있었고, 일본에서는 가마쿠라 막부에서 무로마치 막부로의 정권의 교체가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몽골족과 같은 유목민족이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를 주도하던 때와 이 한족이라고 하는 중국의 유교를 전통 문화로 가지고 있는 민족이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를 주도하던 때와 완전히 그 모습이 달라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네. 이 시기에 사람들이 머릿속에 들어있었던 사상들 가운데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던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성리학이라고 하는 사상이자 학문이 되겠습니다. 이 이후에 전개된 동아시아의 여러 역사적인 사건들을 이해함에 있어서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들인가를 이해하는 게 반드시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성리학, 어렵고 좀 따분한 학문이긴 하지만 꼭 짚어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네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유학이라고 하는 것, 유교라고 하는 것은 언제부터 국가를 통치하는 이념으로 자리 잡기 시작을 했느냐? 그것은 과거 한나라 때 한무제에 의해서 유학이 황제의 권위를 높이고 통치를 정당화하기에 유용한 학문이라고 판단되면서부터 유학은 국가를 통치하는 학문으로 활용되기 시작을 해왔습니다. 그죠? 자, 우리는 그러한 사상이자 학문을 일컬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관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 나라의 국가를 통치하는 통치의 이념이자 나아가서 그 나라의 사상의 근본이 되는 학문을 일컬어 관학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중국에서부터 유학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져가게 됨에 따라 이후에는 점차 국교의 지위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마치 그 나라의 종교인 것처럼 이 유학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졌다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이해되나요? 네. 자, 그런데 남북조 시대로 가게 되면서 중국에 불교와 도교가 들어오고 널리 유행을 하게 됩니다. 유학에게, 유교에게 라이벌이 생긴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크게 유행을 하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유학은 약화되는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위진 남북조 시대 같은 경우에는 무척이나 혼란한 시대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마음의 어떤 정서적인 위안 이런 것들, 안정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종교와 사상을 원했단 말이지. 이런 측면에서 사실 유학은 좀 약했어요. 실천윤리적이었지. 무슨 말이냐면은 유교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동목이 무엇과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나요? 효와 충이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지? 부모에게 효도하듯 임금에게 충성하면 가정이 평화로워지듯이 나라가 평화로워진다라고 하는 게 유학의 핵심이었어. 그지? 사람들이 왜 괴롭고 그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며 이런 어떤 것들을 제시하는 측면은 비교적 약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네, 그래서 남북조 시대로 들어오게 되면서 유학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좀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무엇이냐면요, 불교 같은 경우는 특히나 종교이면서 형이상학적인 수행을 강조하는 측면이 있는데 유학의 경우에는 종교적인 형이상학적인 측면이 약한 것이 그 특징이다라는 것이에요.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은 형체를 초월한 영역에 관한 연구와 학문을 일컬어 형이상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거? 그렇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에 대해서 탐구하는 학문을 일컬어 형이상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인간은 왜 존재하고 있는가? 인간이 받는 고통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이런 것들을 따지고 연구하는 학문을 일컬어 형이상학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불교의 경우에는 이러한 형이상학적인 측면이 강했다. 좀 더 쉽게 말하자면은 철학적인 수준이 어땠다? 높았다라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에 비해서 유학의 경우에는 이런 어떤 철학적인 측면에서는 불교에 비해서 조금 수준이 낮았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쉽게 말해서 남북조 시대에 들어오게 되면서 유교보다 훨씬 더 수준이 높은 불교라는 종교가 들어오게 되면서 불교에 밀려서 유학의 영역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재미는 없지만 이해는 됐죠. 자, 그러다가 수나라 당나라 때 가게 되면서 관리를 선발하기 위한 시험으로 이른바 과거라고 하는 제도가 시행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죠? 자, 과거 시험은 그 사람의 어떠한 능력을 보고 사람을 뽑나요? 그죠. 유교적인 지식과 교양을 평가하고 뽑는 시험이 과거 시험이에요. 그래서 과거제가 도입됨으로써 사람들은 유학을 열심히 공부하게 되었을까요? 네. 그렇죠. 출세해야 되기 때문에 유학을 열심히 공부하게 되었겠죠. 그러면서 유학이 부흥, 되살아나는 모습을 잠깐 보였다라는 것이에요. 또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무엇을 정할 필요가 있느냐? 정답을 정할 필요가 있어. 왜? 정답이 정해져야 뭘 하니까? 채점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유교 경전의 가장 올바른 해석은 무엇인가를 정리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바로 당나라 때 공영달이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유교 경전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5개, 시경, 서경, 역경, 예기, 춘추라고 하는 5개의 경전에 대해서 가장 올바른 해석을 내린 책이 만들어져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오경정의라고 하는 책이었다라는 거죠. 이해되나요? 과거 시험이 교과서처럼 활용되었던 책이 바로 이 오경정의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시험을 보게 되면서 사람들이 유학을 열심히 공부하게 되고 유교 경전의 해석의 정답을 찾는 과정에서 오경정의 같은 책들이 만들어지는 등 수당나라 때 가게 되면서 유학이 다시 되살아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됐죠? 자, 그렇다고 해서 유학 자체의 수준이 변했다 변하지 않았다? 변하지 않았어요. 그죠? 여전히 인간의 심성이나 사물에 대한 심도 있는 철학적인, 형이상학적인 성찰 이런 것들은 부족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 본다면 제도적으로 사람들이 유학을 많이 공부하고 탐구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유학이라고 하는 학문의 수준 자체는 불교 같은 종교에 비해서 조금 뒤처지는 수준이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자, 우리 이런 경우가 있죠. 나는 공부를 잘하고 싶어. 근데 옆에 있는 애는 나보다 공부를 더 잘해. 어떻게 하면 옆에 있는 애보다 내가 공부를 더 잘할 수 있을까? 적어도 걔만큼 공부를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잘하는 부분. 어떻게 잘하는 부분. 그렇죠. 너는 공부를 어떻게 하니? 라고 물어보고 걔가 공부하는 방법을 배워서 내가 공부를 하는데 활용해 보기도 하죠. 그죠? 네, 전혀 나랑 상관없는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라는 이런 표정인데 보통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좀 그렇게 하기도 해요. 자, 무슨 말이냐? 유학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불교, 도교만큼 수준 높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 학문이자 종교가 될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유학자들, 불교, 도교의 방법을 가져와서 유학을 연구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그게 유학의 불교, 도교의 형이상학적인 논리체계를 수용하였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불교에서는 석가모니 부처가 인간의 고통이 무엇이며 그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가르쳤어요. 그죠? 그러면서 끊임없이 참선하고 교리 공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그지? 그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유학에서도 불교와 같이 이론적인 탐구와 유학을 공부하는 사람의 개인적인 수양, 노력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유학에서 건드리지 않았던 영역, 인간의 본성은 무엇인가, 우주의 원리는 무엇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탐구하는 학문이 발전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인간의 본 성과 우주의 원리를 탐구하는 새로운 유학, 그게 바로 무엇이다? 성리학이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송나라는 어떤 나라였느냐? 자, 송나라 하면은 떠오르는 키워드, 송나라 이꼴 뭐라고 얘기했었죠? 문치주의 국가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송나라 문치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송나라 사회를 지배하는 계층이었느냐? 사대부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송나라 사회를 지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대부란 유교적인 지식과 교양을 갖춘 선비, 사와 그것을 바탕으로 과거 시험에 응시해서 관직에 진출하는 사람, 대부를 합한 말이 사대부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송나라 사회는 유학자들이 지배하는 사회였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자, 이 송나라 사회 유학자들의 경우에는, 사대부들의 경우에는 이 세상에 인간 사회 자연을 관통하는 하나의 어떤 보편적인 원리가 있지 않을까? 그게 무엇일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탐구를 하였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을 만들고 돌아가고 사람들이 살아가게 만드는 우주 만물을 구성하고 그것들이 살아가고 돌아가게 만드는 어떠한 하나의 원리가 있다라고 보았어. 그게 도대체 무엇일까를 탐구했다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다가 북송대 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결론을 내렸는데요. 인간의 본성과 우주 만물은 이라고 하는, 저 한자로 리 또는 이라고 읽어요. 이라고 하는 보편적인 원리에 의해서 하나로 묶여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은 우주와 원리와도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지, 그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자동차는 어떤 것들로 구성되어 있죠? 자동차를 구성하는 물건들은 어떤 것들이 있지? 엔진, 바퀴, 핸들, 기어, 유리, 그죠? 차체 등등이 있죠, 그죠? 그런 것들 한 군데다가 모아놓으면 그냥 자동차가 되나? 아니죠, 그죠? 그런 것들 어떻게 해야 돼? 조립을 해야 돼, 그지? 그래서 조립을 해야지 우리가 알고 있는 자동차가 되죠, 그죠? 그런데 바퀴나 엔진이나 핸들은 눈에 보이는데 그것들을 조립하는 원리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그게 실제 하지 않나요? 아니요. 실제로 존재하고 있죠, 그죠? 이렇게 자동차를 조립해서 자동차가 굴러가게 만드는 어떠한 원리라고 하는 게 있어. 다만 그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다라는 거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주 만물을 구성하고 돌아가게 만드는 어떠한 하나의 원리가 있다라는 거야. 다만 그것은 우리 눈에 보인다,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이다? 이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정이라는 사람이 정리를 했다라는 거예요. 뭔가 라임이 맞네. 정기라고 하는 사람이 정리를 했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주를 구성하는 여러 생명체 가운데 하나인 인간이란 존재 역시 우주 만물을 구성하고 돌아가게 만드는 어떠한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라고 볼 수 있을까? 그렇지. 우주 만물을 구성하고 돌아가게 하는 어떤 원리가 있다 그랬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인 인간 역시 그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살아가는 존재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은 따지고 보면은 바로 그 우주의 원리와도 같다라는 거야. 인간 역시 우주의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은 우주의 원리와도 같다라는 거예요. 됐죠? 이해되죠?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면은 그냥 듣고 있으면 돼요.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우주 만물을 구성하는 원리이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잘못된 게 없어요, 그죠? 그런데 그게 무엇과 같대? 인간의 본성과 같대, 그지?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은 본질적으로는 세상을 바르게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진리와도 같은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이해되나요? 네. 다시 인간의 본성은 아무런 오류가 없는 언제나 옳은 우주의 원리와도 같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에는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원리가 잠재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거는 뭐냐면은 맹자의 경우에는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고 봤어. 선서를 주장했지, 그지? 그리고 이것을 왜 인간의 본성이 선한지를 원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됐나요? 넘어가도 될까요? 자, 그러한 성리학에 대한 연구들을 다 모아서 하나의 완성된 논리체계로 정리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누구냐면은 남송시대의 유학자 주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성리학을 집대성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리학을 완성시킨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후대의 유학자들이나 후대의 사람들에게 의해서 공자 맹자급으로 위대한 인물로 존경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주희를 다른 말로는 스승자자를 붙여서 주자라고도 불러요. 성리학을 다른 말로는 주자학이라고도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되셨나요? 네. 자, 그래서 주희는 이 어떻게 성리학을 정리하고 어떤 주장을 했느냐? 실천적 수행을 통해서 인간의 본성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머리 아파. 이게 또 뭔 소리냐? 이런 거예요. 아까 정의가 정리를 했지. 인간의 본성은 우주와 원리와도 같대, 그지? 그러니까 인간은 세상을 바르게 살아나갈 수 있는 본성을 지니고 있어. 그죠? 그런데 주위를 둘러보면 모든 인간이 다 올바르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나? 그렇지 않아요, 그죠? 아니, 인간의 본성은 세상을 바르게 살아나갈 수 있는데 왜 모든 사람은 인간을 바르게 살아나가지 못하고 있느냐 이거야.
그 까닭은 무엇이냐면 이 인간의 본성이 태어난 다음에 몸에 밴 나쁜 습관들이나 아니면 순간적으로 욱하는 이런 어떤 감정들에 의해서 가려지거나 어지럽혀지기 때문에 세상을 바르게 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세상을 바르게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한다? 인간의 본성이 무엇인지, 그 안에 들어있는 우주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열심히 노력해서 알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되셨나요? 네, 그게 바로 주희가 이야기했던 실천적 수행을 통한 인간 본성의 회복을 주장한 것이에요. 좀 어렵죠, 그죠? 뭔 소리가 싶기도 하죠. 자, 인간의 본성은 우주와 원리와도 같아요.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나갈 수 있는 착한 본성을 인간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후천적인 습관이나 순간적인 감정 등에 의해서 가려지거나 어지럽혀져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실천적 수행을 통해서 후천적인 습관 제끼고 순간적인 감정 제끼고 내 안에 들어있는 인간의 본성이 무엇인지를 탐구해서 깨달아야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나갈 수 있다라는 주장이었다라는 것이죠. 되셨나요? 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주희가 주장했던 실천적인 수행은 무엇이냐면 바로 거경궁리와 경물치지였어요. 거경궁리하고 경물치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또 뭔 소리냐? 거경궁리는 이런 거예요. 잡념을 끄는 경건한 상태에서 마음의 본래 갖추어져 있는 우주의 원리인 이를 밝혀내는 겁니다. 잡념을 끊고 온몸의 정신을 집중해서 내 안에 들어있는 인간의 본성은 무엇이며 그것이 우주의 원리에도 같다고 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를 열심히 고민하고 탐구해서 알아내는 거예요. 그게 거경궁리인 겁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인사이드적인 탐구를 통해서 내 안에 들어있는 우주의 원리를 깨달았어. 그럼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돼? 경물치지해야 돼. 아웃사이드적인 탐구를 해야죠. 그죠? 내 안에 들어있는 본성이 우주의 원리가 나의 본성으로 이어졌다라고 한다면 내가 아닌 나의 밖에 있는 다른 사물들은 우주의 원리가 어떻게 적용이 돼서 저런 존재가 되었고 쟤네들이 저렇게 살아가는지를 탐구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경물치지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뭔 소린지 그죠? 머리 아프죠, 그죠?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성리학에서는 무엇을 강조하느냐? 거경궁리 경물치지, 즉 뭐 해야 된다? 학문적 탐구가 필요하다.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를 해야 사물을 꿰뚫어 볼 수 있고 그 안에 들어있는 세상의 이치를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성리학은 어떤 데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느냐, 무엇에 활용하는 어떤 성향을 갖게 되느냐 봅시다. 어떤 사람이 공부를 하죠? 그렇죠. 송대 사회 지배층의 사대부들이 공부를 합니다. 일반 농민 백성들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따라서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나갈 수 있는 사람들은 양반 사대부들인가요? 아니면 농민 백성들인가요? 사대부들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대부들이 백성들을 지도하고 이끌고 다스리는 것이 어떻다? 옳다, 올바르다 라고 자신들의 통치를 정당화하는 그러한 성향을 갖는 것이 성리학이다라는 거예요. 되셨나요? 하나 더. 오랑캐들 공부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므로 오랑캐들은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걔네들이 싸움을 잘할지언정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나갈 수 없는 존재들이라고 보는 겁니다. 따라서 성리학을 공부하는 한족들은 그들 오랑캐보다 어떻다? 우월하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경향을 갖는 학문이 바로 이 성리학이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좀 되셨나요? 네. 자, 우리는 그래서 성리학이 어떠한 학문인가에 대해서 쭉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추워요? 네. 엄청 세게 틀어놨네. 추움에도 불구하고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죠? 얼어 죽겠지, 그지? 자, 봅시다. 송나라 때 성리학의 몇 가지 특징들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거 어디에 나오는 장면인지 아니? 스파이 패밀리에 나온 장면이에요. 수업 준비하면서 스파이 패밀리를 중간중간에 보고 있었는데 이 부분 너무 재미없어가지고 뭔가 좀 재밌는 걸 넣어볼까 찾아보다가 마땅한 짤이 없어서 그냥 아무거나 집어넣었어요. 네. 스카이 패밀리 보세요. 네. 스파이 패밀리 봐요. 지금 10권까지 나오지 않았나? 네. 11권 아직 안 나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딸들도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자, 봅시다. 성리학의 특징 첫 번째, 오경보다 사설을 중시합니다. 오경, 예전에 여러분들 오경 박사 이런 거 배웠죠, 그죠? 그리고 방금 앞에 페이지에서 오경정의 이런 책들 들어봤지, 그지? 오경이란 시경, 서경, 주역 또는 역경이라고 해요. 예기, 춘추라고 해서 기존의 유학, 성리학이 발전하기 이전의 유학에서 중유학에 생각했던 5가지의 유교 경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서도 그 전부터 있었어. 대학, 논어, 맹자, 중용이라고 하는 4개의 유교 경전을 사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원래 있었지만 기존 유학, 성리학이 나타나기 이전의 유학에서는 오경과 사서 가운데 무엇이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오경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 자, 그런데 성리학에서는, 송대 성리학에서는 사설을 더 중시했다라는 거예요. 왜? 누가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일까? 그렇죠. 바로 성리학을 완성한 사람 누구였어요? 주희였잖아요. 그죠? 이 주희가 자신의 성리학 이론을 무엇을 바탕으로 전개해 나갔느냐? 사설을 중심으로 전개해 나갔어요. 사서에다가 밑줄을 치고 이 부분은 무엇을 설명한 부분이다. 이 부분은 우주의 원리를 어떻게 설명한 부분이다. 라는 식으로 사서에다가 주석, 낱말이나 문장의 뜻을 쉽게 풀이한 글 같은 것들을 달아가면서 자신의 성리학 이론을 전개해 나갔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따라서 주희가 완성한 성리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뭘 공부할 필요가 있었다? 사서를 공부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죠. 좀 더 정확히는 주희가 사서에다가 밑줄을 쳐가면서 설명을 달아놓은 책, 그 책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서집주였거든요. 자, 그래서 이 사서집주라고 하는 책이 성리학에 있어서는 어떤 책이었다? 절대적인 권위로 통하는 책이었다. 기독교의 성경이 있다면 성리학에는 뭐가 있다? 사서집주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네. 자, 그래서 사서집주는 원나라 때부터 과거 시험에 교재로 채택이 된 이후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책으로 통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성리학 들어보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 그지? 나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지만 내가 제대로 설명하고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 이런 학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조금 쉽게 풀이한 그런 개념들을 익혀놓을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주희는 소학이라고 하는 성리학 교육의 입문서적을 썼습니다. 성리학의 기본 개념을 포함해서 수행 방법과 예절 같은 것들도 써놓은 책이 바로 소학이에요. 다시 말해서 어린 아이들에게 성리학을 가르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개념을 제시했던 책이 바로 소학이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희가 쓴 책 사서집주와 소학 같은 것들을 우리가 여기에서 살펴본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네. 자, 그래서 우리 송대의 성리학의 특징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넘어갑시다. 자, 두 번째 특징이에요. 맹자가 공자와 더불어 성인으로 추앙을 받게 됩니다. 원래 맹자는 공자의 여러 제자 가운데 한 명 정도에 불과했어요. 자, 하지만 이 성리학의 바탕이 되는 성선설이라든지 천명사상 이런 것들을 주장한 사람이 맹자였어. 그래서 맹자의 경우에는 거의 공자와 같은 급으로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되셨나요? 네. 세 번째, 성리학에서는 대의 명분론과 화의관을 강조합니다. 원래 유학에서도 이런 거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성리학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더욱더 강조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까닭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살펴본 바와 같이 성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송나라 때 북송대와 남송대를 거치면서 성립된 학문입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 성리학에는 한족의 민족의식이 성장하는 이러한 현상이 강하게 반영되었기 때문이에요. 아, 어렵다. 뭔 소리냐. 힘냅시다.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만 좀 어려운 얘기하면 좀 더 쉬운 얘기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자,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민족의식이 가장 강하게 성장한 때는 언제였을까?
일제 강점기죠. 그죠? 원래 민족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민족의 침략과 지배를 받을 때 그와 맞서는 과정에서 더욱더 성장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 민족에 대한 어떤 민족 의식이 굉장히 강해졌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일제 강점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더더욱더 우리 말과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 연구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그죠? 네. 여러분들 일제 강점기에 뭐 민족 문학 이런 것들 배운 기억이 나지, 그지? 자,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던 송나라의 역사 어땠나요? 문치주의 국가라서 군사력이 너무 약했어요. 그래서 10에서 11세기에는 거란족의 요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땅도 내주고 그들한테 매년마다 세패를 바쳐가면서 평화를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그죠? 12세기 가서는 어땠어? 여진족의 금나라가 내려와서 화북지역을 차지하고 송나라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들이 살아왔던 삶의 터전인 화북지역을 그들에게 내주고 남쪽으로 쫓겨 내려왔어요. 그 이후에도 군사력이 약해서 그들에게 매년마다 세패를 지급하면서 살아가야 됐던 게 남송시대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지. 이해가 되나요? 다시 말해서 송나라 때에는 북송 때고 남송 때고 다른 민족의 침략과 지배를 받고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한족들의 민족의식이 무척이나 어떻게 되었다? 강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민족의식이 강해지는 현상이 성리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유학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그래서 대의 명분론과 화의관을 더욱더 강조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대의 명분론이라고는 무엇이냐? 실리보다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중대한 의리와 명분을 대의 명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자면 상하의 위계질서 같은 것들을 그 예로 들어볼 수가 있지요. 요것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 그지?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밤에 가족들끼리 모여서 치킨을 먹고 있었어.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이코패스 살인마가 우리 집에 쳐들어와서 가족들을 다 꽁꽁 묶고 죽여버리겠어 하하하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주위를 둘러보다가 아니지 내가 다 죽이면 재미가 없지 라고 하면서 나한테 칼을 한 자루 쥐어주면서 너 살고 싶지? 네 손으로 너네 부모님 찔러 죽이면은 내가 너를 살려줄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나는 뭘 해야 되지? 사이코패스를 찔러야지. 사이코패스를 찔러야 돼요? 물론 그래야지. 하지만 그럴 순 없다. 나의 선택지는 두 가지밖에 없어. 부모님을 찌르던가 찌르지 않던가 둘밖에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찌르면 안 되지. 그렇죠. 그죠? 사실 내가 살아남는다라고 하는 나의 실질적인 이익을 위해서는 부모님을 찔러야지. 그지? 하지만 그건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짓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네 손에 죽을지언정 내 손으로 부모님을 찌르지는 않겠어 라면서 칼을 버리고 버티는 태도, 그런 게 뭐예요? 대의 명분을 지키는 태도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성리학에서는 실질적인 이익보다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중대한 의리와 명분이 있고 그거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 송나라의 경우에는 금나라한테 밀리고 있지만 우리 한족은 오랑캐부들보다 어때? 우월해. 그런 우월한 우리가 비록 군사력에 밀린다고 해서 그들에게 항복을 하는 이런 짓을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짓이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게 대의 명분을 지키는 태도였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네. 한족이 그들보다 우월하다라는 생각. 그게 바로 뭐예요? 화의관이잖아, 그지? 중화가 오랑캐보다 우월하고 그들은 별개의 존재야 라고 생각하는 이런 화의관인 겁니다. 그죠? 송나라가 다른 민족의 침략과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화의관을 강조하는 경향이 성리학에서는 기존 유학보다 훨씬 더 어땠다? 더 심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송대에 성립한 성리학에서는 대의 명분론과 화의관을 강조하는 이러한 경향이 무척이나 강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후의 성리학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겠습니다만은 고려시대를 거쳐서 조선까지 이어지게 되고 조선시대는 그야말로 성리학 사회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조선시대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오랑캐라고 여겼던 누구한테? 청나라한테 침략을 받아서 인조가 남한산성에서 항복을 하고 청나라에게 무릎을 꿇는 병자호란이라는 사건을 겪었죠. 그죠? 자, 성리학을 믿는 조선 사람들 입장에서 조선의 왕이 오랑캐에게 무릎을 꿇고 항복한다는 거 용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대의 명분에 맞나요? 어긋나나요?
어긋나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병자호란 이후에도 어떤 주장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지지 않았어. 청나라랑 싸워서 명나라를 위한 복수를 할 수 있어. 그렇게 하자라는 주장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바로 뭐예요? 국벌론인 거죠, 그죠? 성리학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을 당시의 사람들이 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네, 흥선대원군 시기에 프랑스가 쳐들어와서 강화도를 박살을 냈죠. 병인양요. 미국이 쳐들어와서 마찬가지로 강화도를 또 박살을 냈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반 유생들은 서양 오랑캐들에게 문을 열고 그들과 통상 수교를 해야 된다라고 그랬나요? 아니면 그들과 끝까지 맞서 싸워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나요? 끝까지 맞서 싸워야 된다라고 주장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었어요? 척화론이었어. 그지? 서양 뭐랑은? 오양캐랑은 사이좋게 지낼 수 없다라는 것이었지. 그지? 왜 이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싸우려는 이런 주장들을 하게 되었느냐? 무엇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대의명분론과 화의관을 강조하는 성리학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들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마찬가지로 일본도 뒤에서 배우겠습니다만은 미국에 의해서 개항을 당하고 난 이후에 천황을 중심으로 서양 오랑캐를 몰아내자라고 하는 존왕양이론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역시 이러한 성리학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네, 이렇듯이 성리학은 이후에 전개된 동아시아의 여러 가지 역사적 사건들에게 있어서 성리학을 이해하지 않으면은 그때 당시 사람들이 왜 이런 주장을 하고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알 수 없어요. 성리학을 반드시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이후에 성리학은 동아시아 각국에 전파되면서 충효 예의 가치관을 전파했어요. 인간과 자연에 대한 철학적 사유를 심화시켰다. 아, 그랬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리학은 이후에 명나라를 거치면서 더욱더 발전해 나가게 되고요. 또한 서원과 향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확산되어 나가게 되면서 한때 동아시아 세계를 지배하는 통치의 이념이자 사상으로 널리 그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데 그 내용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50분에 끝나는 거 아니야? 맞아요. 너무 일찍 끝났는데? 지난번에도 이러지 않았나? 지난번에도 왠지 왜 이렇게 빨리 끝내 하고 하지 않았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니 진도를 좀 빨리 빼면은 기말고사 보기 전에 좀 이렇게 한번 총정리 같은 것도 좀 해줄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까지 할까요? 네, 알겠어요. 자, 다음 시간에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